그러다가 이제 일단 휴전하자. 요렇게 가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전협정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하는 게 휴전이라고 쓰고 종전이라고 읽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동강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동강 TV 운영하고 계시죠. 자, 이번 8월 15일 보니까 트럼프 푸틴 회담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시각들도 있고 그냥 만나는 그 상징성 의미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하는 이 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항상 볼 때요. 한강에 가서 이렇게 파도, 이 물결을 보면 물의 흐름을 못 보거든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 회담은 그 파도다. 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취임 이전에는 종전 휴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24시간에 그랬지 러우 간의 전쟁 종식에 대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3번이나 만났습니다. 네.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거거든요. 뭐 위트코프 특사는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 국면은 바뀐 거잖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 휴전으로. 네. 우리가 6.25 전쟁 3년 했지만 휴전 협상을 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내는 건 지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지금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휴전 내지는 종전. 그런데 종전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종전협정을 하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제1조가 뭐냐? 영토예요. 네.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토 때문에 이게 이 합의가 안 되거든요. 뭐 2조가 포로 교환 정도, 3조가 뭐 관계 개선, 뭐 4조 뭐 배상 이 정도로 쭉 나가거든요. 근데 1조에서 막히거든요. 1조에서. 그러니까 그 종전을 한다는 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니까 그 1조에 합의하면 영토는 완전히 이제 규정이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휴전은 아니거든요. 그냥 야 그만 싸우자. 잠깐 쉬자. 그러니까 남북한도 지금 휴전이잖아요. 왜냐?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은 우리 땅이거든요. 네. 근데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해버리면 북한 땅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출범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상을 시작을 했고 만났고 전사적 포로 교환도 계속했고 3차례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푸틴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거죠. 알래스카에서. 네.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의 시작점. 그렇죠. 결과는 없어도.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상황을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네. 남한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크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 직전의 상황이 2022년 2월 24일 이전의 상황을 보면 크림반도는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였고 그다음에 돈바스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거기 이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친러시아계 반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고 2014년에 요 상태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 돈바스와 크림을 이어버렸어요. 이쪽이 이제 이 헤르손, 자포리지아, 그 다음에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렇게 4개 주가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러시아가 점령한 게 남한 면적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근거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것도 러시아인들이 예. 많이 타고. 크림반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러시아였고 행정적으로만 1954년 넘어간 거고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러시아계가 한 40%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이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냐면 원래 예카체리나 2세가 짜르죠. 2세가 이 땅을 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지금 이 지역을 19세기 후반에 그때는 크림 칸국이라는 딴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이걸 러시아에 편입을 시켰어요.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킨 게 아니라. 그걸 노보러시아라고 그래요. 뉴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보다 한 1.5배 정도 더 커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그걸 다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머니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지금 전쟁 시작한 뒤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러시아 측 병력 손실을 100만 명, 많게는 106만 명까지 보거든요. 그중에서 B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사자가 최소 12만 명, 네. 에서 29만 명까지.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차 손실만 11,000대.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전쟁을 코피 터졌는데 이 땅을 돌려준다면 전쟁 왜 했어요? 그 푸틴 입장에서는 원래 노보로시아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피땀 흘려서 땅을 확보했는데 이걸 돌려준다면은 전쟁 끝나면 돌 맞죠. 그렇죠. 러시아인들한테. 반면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돌려준다고 도장 찍으면 그걸 정권 끝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자극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네들 서로 영토 교환해. 무슨 얘기냐?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니까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한스크 요건 러시아 인구가 많았으니까 요거는 러시아 줘. 대신 자포리지아하고 이제 헤르손 자포리지아 요거는 우크라이나에 돌려줘.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영토 교환해 니네들. 근데 이걸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회담에 무용론이 나오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계속 일관되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 예. 계속 우린 전쟁하겠다. 예. 근데 이번에 갑자기 회담에 응했던 것은 그래서 뭔가 미국 쪽에서 러시아를 만족하게 할 만한 그 특사가 가가지고 결정이 난 거니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는 독이 되는 뭐 이런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양쪽 다 독인 거죠.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바스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크림반도는 시리아 지배했는데 그거 인정해 준다면은 그동안 전쟁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그걸 인정해 주면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나 나이 한 60, 70 먹은 부부가 예전처럼 사랑 안 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나 사랑 안 해.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쫓겨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예전처럼은 아니죠. 아침 못 드시려고. 예전처럼은 아니잖아요. 정열적으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을 그냥 감수하고 살 수 있지만 인정하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푸틴도 받기 어렵고 젤렌스키도 받기 어려운데 제3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회담장으로 끌어들인 그 제안이 도대체 뭘까? 이건 이제 유럽에서도 되게 불안한가 봐요. 그리고 젤렌스키 쪽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가 막 먼저 회담을 해버리더라고 먼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남 신경 안 쓰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가자지구 얘기했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푸틴은 왜 또 이제 나오느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한계예요. 그렇죠. 자꾸 러시아 지금 뭐 새로운 전쟁 준비하고 뭐 신무기 숨겨놓고 지금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1%였거든요. 네. 조금 숨돌려서 내렸어요. 내린 게 18%예요. 그 전쟁하겠습니까? 18% 금리 18%에서 3% 5% 성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껍데기죠.
거기다가 전사자 손실 많고 러시아가 지난해 사망한 사람이 한 180만쯤 되거든요. 네. 자연자도 있고. 근데 출생하는 120만 명. 60만 명 인구가 날아간 거죠. 네. 인구가 감소해요. 감소.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다 지금 도망가서 주변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칼을 뺐잖아요. 네. 인도의 관세. 그렇죠. 뭐 이번에 추가 관세 25%. 예, 원래 25%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푸틴이 전쟁을 하는 건 푸틴이 외부에 에너지와 자원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화석 연료예요. 지하자원까지 지금 75%예요. 러시아는 공산품 수출 거의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러시아의 수출품, 에너지의 수입국이 누구냐?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인도가 러시아가 수출하는 게 한 38%, 그 다음에 중국이 47%거든요. 둘이 합치면 90%예요. 그러니까 인도한테 25% 관세에다가 추가로 25% 석유 때문이야? 사지 마. 그거 50%잖아요. 네. 50%면 인도는 죽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압박이 쪼여오는 거죠. 그럼 중국을 때리면 되잖아요. 47%니까. 중국은 때리면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잖아요. 중국한테는 어렵지 이제. 중국이 보복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약한 거리 인도를 때렸거든요. 그래도 인도만 때려도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석유의 38% 사가고 있는데 에너지. 여기 이것만 끊어져도 지금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7월 달에 감소했거든요.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까지 지금 그걸 끊어버리면 인도 입장에서는 50% 관세 맞으면서 미국 수출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드도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트코프카 가서 어쨌든 간에 뺏은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반도 정도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전형적인 입장이니까 일단은 만나는 거죠. 만나서 상황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협의도 참 만만치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에서는 벌써 입장을 내놨잖아요. 완전한 영토 회복 우크라이나에. 예. 그거 없이는 우리 협상 뭐 이거 휴전 안 한다. 예.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젤렌스키와 EU 정상들 간의 회담이 있었고 예. 미국이 이걸 무시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이 유럽의 얘기도 꿈 같은 얘기예요. 원래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원래 예카테리나 2세가 네. 회복을 했고, 근데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진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이 17세기, 그러니까 1754년에 네.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영웅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 아세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그 영화 봤던 기억은 나요. 네.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율브린너 돌아가신 머리 네. 빡빡 깎은 강렬한 그 율브린너가 깎은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원래 때문인가? 그 율브린너가 주연한 대장 브리바 이게 이제 바로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당시 그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던 게 어디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었어요. 네. 폴란드가 그때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흐멜리츠키가 이제 독립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영화거든요. 네. 근데 흐멜리츠키가 힘드니까 이제 러시아 짜르 황제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맺은 조약이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짜르의 보호를 받는. 요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편입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우리 도움 좀 받은 거야. 군사협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1754년이 300주년 되는 애가 언제냐? 1954년이거든요. 네. 이때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냐면 후르쇼프거든요. 후르쇼프가 야, 우리 베레아슬라브 저 300주년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야, 크림반도 너네한테 줄게. 행정적으로. 네. 지금 경기도에서 뭐 용인 이 일부를
뭐 옆에 2천으로 행정적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련 연방이었으니까 한 나라라고 같은 생각했으니까. 나라니까요. 예. 그럼 후르쇼프가 왜 그랬느냐? 베리아슬라브 300주년도 있고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경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령 이제 행정적으로만 넘겨준 거예요. 아,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그 배경도 다 크림반도잖아요. 다.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에서 크림반도는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행정적으로만 넘겨줬는데 웬걸 1991년 12월 26일 날 야 내일부터 딴 나라야.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그냥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러시아 입장에 독도 같은 땅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자기네가 뺏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크림반도 안에 있는 주민 대다수도 러시아인이었고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 러시아가 강제로 뺏었을 때 다들 환영했잖아요. 거의 90%가 환영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내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 거를 뺏긴 그렇죠. 거니까. 그다음에 유럽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건데 역사적으로는 그 뿌리가 있지만 그렇죠. 인정해주면 국제법적으로 불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반도가 그 군사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충지이기 때문에. 아주 유충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 땅 내가 가져갔는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저거 인정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네. 만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다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다시 대담 초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종전은 어렵다. 종전은 그냥 일단 가라앉히자. 야 이제 그래 알았어. 그냥 일단 쉬어 한 달.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한국 전쟁이 6.25가 그 정전협정문에 보면 몇 달 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협상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1954년 7월 27일 이후로 현재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라 지리지리 협상. 아마 이번에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 언제 나가요? 오늘이요? 그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작두를 타셔야지 뭐. 이 뭐냐면 큰 틀에서는 논의하고 네. 이제 문제는 후속 실무 협상에 넘기는 거죠. 젤렌스키도 만나고. 근데 그 합의에선 뭐가 합의가 나오기가 어렵죠, 구체적으로. 네. 아주 지리한 이 실무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 휴전하자. 요렇게 가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전협정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까지의 그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였잖아요.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젤렌스키 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의 제안을 받았던 것도 그랬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이제 괴멸 직전인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오히려 한 발 쉬게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다시 또 그냥 여유를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자기네가 승기를 잡았을 때 밀어붙여서 끝장을 봐야 되는 이 순간에 왜 포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승기를 잡은 게 지금 3년 반이나 갑니까 전쟁이? 아 승기를 잡지 못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이 넘고요. 우크라이나 인구는 4천만쯤 되거든요. 그중에 5분의 1 뺏겼잖아요. 그럼 거기 인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빼면 한 3,2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1억 4천이 3,200만을 두들겨 패는데 왜 아직도 전선을 확장을 못합니까? 매일 그냥 마을 하나 뺏고 조금 또 뺏기고 크루스크나 한 서울 시민들 정도 오히려 뺏기기도 하고 승기를 잡았다면 벌써 뒤집어졌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지전 같은. 전장에서 러시아가 우세하죠. 아무래도 네. 병력이며 자원이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뒤에 누가 있어요? 유럽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우크라이나 무너지지 않게 등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병력 차원이 작다 하더라도. 러시아 역시 100만 내에 손실이고. 그리고 원래 방어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훨씬 손실이 높아요. 그러면 승기를 잡았으면 지금 승기 잡았다는 얘기 들은 지가 제가 몇 년 됐거든요. 못 뚫잖아요. 지금 남부 벨트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면 전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지. 대공세는 지금 2번 있었어요. 처음엔 러시아가 치고 들어갈 때. 두 번째는 러시아가
한 달 정도 전쟁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내에 안 끝나니까 전선을 지금 상태로 축소시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좀 회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공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언제 2023년 6월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남부 벨트를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대공생 실패했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말씀드렸지만 한 발 뒤 떨어져서 보면 양측 다 대공생 두 번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러시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한 번. 그게 대공세예요. 지금 하는 건 소규모 전술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져요. 네. 대공사라 하면 물자와 병력을 한데 집중시켜서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처음 시도했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게 없었어요. 현재 그냥 고착화되는 예. 현재 수준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예, 총격전만 그냥 하는. 거기서 그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조금씩 전진하는데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간헐적으로 또 치고 들어와요. 지난해 8월에는 어떻게 됐어요? 코르스크 치고 들어갔잖아요. 네. 서울시 면적을. 그 상황인데 자꾸 매일 뭐 러시아가 뭐 라이몬 방향으로 진격했다, 뭐 헤르손으로 진격했다, 자포리 진격했다. 그게 1km. 우크라이나 땅 이 한반도 면적이 3배인데요. 그 많은 지역을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러우 전쟁 전선이 길이가 무려 1200km예요. 아, 기네요. 우리가 지금 DMZ가 248km거든요. 거기다 러시아는 또 머리가 더 아픈 게 핀란드는 그동안 중립국이어서 거긴 병력을 배치 안 했거든요. 네. 핀란드가 나토 가입했잖아요. 핀란드 국경 길이가 1300km예요. 그럼 거기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뭐 만능으로 뭐 새로운 전쟁 준비하고 뭐 무슨 뭐 신무기 숨겨놓고 뭐 새롭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 2배인데요. 유럽이 이제 재무장에 나섰는데 EU가 독일 러시아 GDP의 10배거든요. 네. 독일만 해도 2배고 지금 러시아가 국방비 6.3% 쓰는데 전쟁하는데 독일이 이제 합치면 5% 직접비만 3.5% 쓰게 돼 있거든요. 독일이 GDP를 따지면 독일은 러시아의 7%를 쓰게 되는 셈이에요. 독일 하나만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정리할 때가 됐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을 나토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다 빚이거든요. 거기다 이 병력 자원은 현저하게 모자라고. 이제 뭐 50, 60도 지금 병력 자원으로 쓸 판이거든요. 왜냐, 러시아는 1억 4천이고 이 친구들은 4천만인데 가용을 한 3,200만. 우크라이나인들도 밖에 도망갔어 살아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보면 양쪽 다 지쳤는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종전은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현상 유지. 찌그럽 하다가 이제 야 잠깐 쉬자. 한 달 쉬는 거야? 한 달에 2달 되고 2달에 석 달 되고 넉 달 되고 비극적이지만 그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사실상의 종전으로 가는 휴전 협정이 될 것이다로 이해하는 게 휴전이라고 쓰고 종전이라고 읽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푸틴 그리고 이어지는 젤렌스키 이번 회담에 그 무용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용론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 흐름으로 전쟁이 끝나가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근데 네. 그 끝나는 게 아주 깔끔하게는 아니라는 거죠. 쉽지 네.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러시아 해군이 동해 그다음에 제주 남방 해역에서 연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고 이게 뭐 이번에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항상 있었던 일인지 이 하여튼 의미가 어떤 걸까요? 갑자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뭐 자바드, 보스톡, 자바드는 뭐냐면 서쪽이라는 얘기고 네. 보스톡은 동쪽이라는 얘기거든요. 러시아 말이에요. 이게 군사훈련 명칭이에요. 중국군이 러시아에 파견돼서 훈련하는 거예요. 육상훈련을.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군과 러시아 공군이 합동으로 네. 공군훈련, 비행훈련도 해요. 어디에서요? 동해에서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 경고 사격까지 한 적이 있어요. 경고 사격. 그것에 이은 해군 훈련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인도 태평양이 전략적 공간으로 아주 중요해졌죠. 그렇죠. 원래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전제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인도양, 태평양 이런 지역 개념은 장기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공유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인도 태평양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인도 태평양 개념이 탄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인도 태평양 전략서를 처음 내거든요. 누구 잡으려고? 중국 잡으려고. 왜냐? 원래 태평양에서 중국을 막으면 되는데 내려오는 걸 그럼 서쪽이 지금 비잖아요. 서쪽을 막아야 되니까 인도양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누가? 인도가. 인도는 중국하고 왼수잖아요. 네. 이게 인도 태평양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나토,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EU, 유럽 국가의 해양 세력들이 계속 인도 태평양으로 들어와요. 네. 영국의 항공모함도 오고, 뭐 독일의 구축함이 오고, 뭐 네덜란드의 프리기탐이 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이 동아시아로 오는 그 그림하고 유사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져요. 네. 왜냐? 인도 태평양이 이제 뜨거운 핫스팟이 됐잖아요. 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TSMC 어마어마한 경제적 중요성. 그렇죠. 세계적. 그 다음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니까 EU도 이제 이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의 지역적 공간성이 중요해지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배를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요. 지금 미국의 주요 함선 작은 거 빼고 이 295척이거든요. 항공모함 포함해서. 네. 근데 중국은 올 초에 이미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계속 찍어내요. 계속 찍어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의 힘만은 버겁고 그래서 우리 마스가가 통하는 거예요.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조선업은 붕괴됐거든요. 그냥 군함만 그냥 주문발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업이라는 게 붕괴되면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함 건조도 차질을 빚거든요. 우리 도움 없으면 미국 군함 찍어내는데 구조적으로 한계입니다. 그렇죠. 한계입니다. 조금 얘기가 좀 샜는데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54%, 상선 기준 우리가 28%, 일본이 11%거든요. 근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다 만들어요. 네. LNG 선박은 우리가 8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함이 고급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나토와 협업을 하고 싶은 거죠. 협업을. 이건 바이든 때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나토가 너무 기는 건 또 싫어해요. 여기에 자기가 지배하고 싶으니까. 어찌됐건 이런 전략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중 해양을 둘러싼 패권경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가 들어오듯이 러시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향력을 투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은 좀 빠지고 그렇죠. 있어도 거기다가 지금 한미일 연합전선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제 북중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북중러. 이 관성이에요, 이게. 관성. 근데 북중도 되고 북러도 되는데 북중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전략 그 공간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네. 그러니까 북중러 군사훈련 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한미, 미일 하는데 이제 한미일도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해양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는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강화될 거고 이게 해상에서든 공중에서든 그다음에 육상에서든 협력 체제는 강화될 거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군사훈련은 한미, 미일과는 달라요. 한미 같은 경우는 통합작전 체계거든요. 네. 그 주의 체계가 하나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육상훈련을 해도 그냥 각자 가서
자기 훈련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상호 아직도 불신이 있고 이 긴밀한 통합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의 수준은 낮다. 아직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뭐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국 미중 패권 경쟁이 거기서만 끝나겠느냐. 특히 이제 올 3월에 발표된 트럼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임시안보 전략서, 정식 NDS는 9월이나 10월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에만 주력한다. 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한미국, 물론 이제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얘기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네.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북한의 남침 때문이고, 그렇죠. 공간적 전투 범위는 한반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포함해서 미국 주요 외교 안보 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 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 이건 뭐냐면 북한은 이미 한미의 게임이 안 되니까 한국군만으로도 재래시장은 압도적이거든요. 아, 북한은 우리가 5위거든요. 북한에 대응하는 건.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막 댓글들이 무슨 핵이 없는데 뭐 전략 무기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아니 그러면은 독일, 뭐 이태리, 캐나다, 지금 뭐 일본 이 군사력이 다 꽝인가요? 아니에요. 글로벌 파이어 5위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영국 무섭죠? 군사력. 프랑스 무섭죠? 그렇죠. 독일도 무섭죠? 영국 주력 탱크 200대 단위, 독일 300대 단위, 프랑스가 좀 많아서 느끌레르크 400대 단위거든요. 우리 2,300대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합쳐도 1,000대가 안 돼요. 네. 1,00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요. 북한이 구축하면 자빠지겠어요.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미국 생각은 재래식 전력은 니네들이 해도 돼 이제. 그러니까 전시작 조건 환수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다만 니네가 핵이 없으니까 우리도 핵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핵은 내가 해줄게. 요게 지금 이 한미 간의 암묵적 합의예요. 네. 그럼 미군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쓰고 싶겠어요? 북한이 아니고 중국한테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면 우리도 개입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휘말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만일에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잘못하면 한국군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붙잡아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못 움직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보고 야 너 사고 쳐. 그다음에 러시아 보고요. 야 동해에서 좀 사고 좀 쳐줄래? 그럼 못 움직이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이 그림인 거죠 전략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거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뭐예요? 방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잖아요. 이거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전쟁하거나 침략당하면 미국이 도와줘. 그 근거가 이 조약이었는데 요즘 따져보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이 보기에 너 많이 컸어. 그다음에 군사력도 세계 5위고 경제력은 10위고 뭐 문화력은 세계 1위 아니에요 지금? 캐대헌 뭐 이런 거, 파리르 모니터 야, 이런 이제 거. 엔터주도 끝물이 다 됐네. 우리 박사님이 캐디언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도 자기들 방위에 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가 주한미군이 대만 간다고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악몽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가고 우리도 자동적으로 연루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 해군력도 막강하거든요. 네.
그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해군력은 양쪽으로 중국에 딸리거든요. 질적으로는 뭐 압도적이지만.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 일본 해군만 합쳐도 중국은 8다리 정도는 자를 수 있거든요. 더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그림에서는 한국과 일본도 같이 연루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일 걱정은 일본이에요. 주일미군이 52,000이거든요. 네. 주로 해군력, 공군력이에요. 해병대. 투사가 가능하잖아요. 한반도는 해군력이 없어요. 우리는 육군 중심이죠. 육군과 공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따라서 또 하나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만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대만이 침공받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지금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 본토가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면 논리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연루되는 거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에 벗어나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근데 어쨌건 지금 자연스럽게 정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두고 부딪히게 된다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연관되는 건 100%죠. 음. 개입은 모르겠는데 연관되는 건 100%죠.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 그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에 어느 전문가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 미군의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중국의 북경을 대상으로 가는 어떤 그 전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이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일부가 주한미군은 중국에 너무 가깝다, 위험하다, 캠프 험프리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캠프 험프리즈에서 베이징이 너무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지만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라는 거. 평택 캠프 험프리를 중심에 놓고 각 지역 거리를 표시한 지도를 미군이 공개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게 지역적 거점으로 북한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거점 부대로서 군대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한미군의 육군 병력이 정예 병력이 북한을 통과하면 베이징까지 가는데 하루는 가거든요. 네. 하루도 안 걸려요. 빨리 가면. 아, 그래요? 상당히 스트라이커 여단 기동성을 갖춘 물론 이제 북한이 뭐 그냥 순순히 통과시켜 줄 리는 없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북중 접경 지역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배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국의 억제가 되는 거고 이미 연루가 된 거죠. 중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 그럼요.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우리가 거죠. 이 평양 근처, 국경 근처에 중국군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이유가 북한이 여차하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시각으로 그건 생각하는데 좁게 보는 거죠. 좁게 보는 거죠. 그건 작게 보는 거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너지고 한미가 와서 만주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군사적으로 항상 1%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존재 자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생기면서 네. 또 한미동맹 자체는 미중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이미 연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로 보는 이 대만 침공 이거 사실상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진핑의 의욕이 넘친다,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참 헷갈립니다. 다 얘기가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합리적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정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의 행동을 예측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미친 사람 행동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러이러한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다. 근데 갑자기 웃다가 저한테 두들겨 팬다 그러면 그건 예측을 못.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그렇죠. 행동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사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도 그렇고 대통령들의 그 어떤 건강 상태, 심리 상태에 의해서 이상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다는. 그렇죠. 히틀러 합리적이었어요? 그렇죠. 일본 미국 GDP의 1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합리적이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 네. 이 꼴 나거든요. 러시아 미래를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파병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 하면 안 되거든요.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설명을 못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나라예요, 소련.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멕시코, 미국하고 캐나다거든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분쟁한다고 우리가 미국에 파병해서 캐나다 사람들 죽이려면 우리 군인이 하겠어요? 근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그런 비합리적인 제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본인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자살행위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 섬이잖아요. 네. 대만과 미 본토와의 거리가 평균 거리가 저기 중국 본토 180km예요. 180km. 180km면 거의 대구 가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서울 대구.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도 130km거든요. 그다음에 대만은 섬 자체가 상륙이 아주 까다로워요. 이쪽 동쪽은 절벽 바위 산악 지역이고 서쪽은 개활지 트여 있는데 갯벌이에요. 네. 수심이 낮아요. 이게 상륙하는데 가장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대만에 상륙을 하려면 제해권과 제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다를 장악해야 되는 거고 함선은 항공기 취약하니까 공중 우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1위 해양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세계 1위 공군은 어디예요? 미국 공군. 네. 세계 2위의 공군은 어디냐? 미 해군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 바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도 잉글리시 채널 영불 해협 그 가까운 데 34km거든요. 네. 그걸 못 건넜거든요. 지금 중국 해군력을 찍어냈지만 사단급 병력도 상륙시킬 능력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렇죠. 뭐 물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륙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한테 제가 충고한다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인민해방군을 수영을 가르쳐서 헤엄을 치면 돼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이 레이더로 다 보거든요. 함정은 느리잖아요. 이동하는 건 다 보여요. 대만 자체 지대한 미사일, 공대한 미사일로도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은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시스템 반도체의 7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60. 그럼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EU가 미국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그 뭐죠? 그 행위로서 TSMC 폭파설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게 되면. 네, 우리는 보겠죠. 왜냐면 삼성 좋으니까 그러면. 농담이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진핑 대만 침공설은 항상 미국에서 나와요. 네. 중국에서 안 나와요.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유일하게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해라. 시진핑. 대만 통일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는 전략을 지금 그럼요. 짜고 거기에 미국이 지금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8.15 모니터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도둑질하러 들어올 거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지도를 놓겠습니다. 제가 지혜요. 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발이 다 걸려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중국 국내가 혼란스럽고 아르헨티나 사례가 있거든요. 포클랜드 전쟁 때. 말비나스.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랑 붙어 있는데 네. 그 영국하고 10,000km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국 영이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붕괴하기 직전에 민심을 잃어서 포클랜드를 침공합니다. 점령해요. 그랬더니 국민적 지지가 막 올랐거든요. 그걸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때 마가렛 세처 대처 철의 여인이 원정 함대를 꾸려서 가서 이기거든요. 그렇죠. 이기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럴 수 있잖아요.
사고를 안 치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모르죠. 무모한.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저는 살아야 되니까 독재자들은. 권력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라면 시진핑이 왜 그 권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대만 하나 먹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중국은 팔다리나 양다리 다 잃을 거래 아마. 그런 상황을 왜 하겠습니까? 하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 그런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타냐후는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태인 학살 이런 거에 대한 동조, 공감, 그렇죠.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들이 지금 더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예요. 하마스 전체 병력을 한 만에서 한 3만 보거든요. 그럼 지금 하마스 병력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3만 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알자지라 기자 5명을 폭격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테러리스트다. 그러니까 지금 참고 참던 어떻게 돼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이제 국가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사실은 전쟁 광적인 자기 카타르 뇌물 수수 이런 수사 때문에 검사도 해임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고를 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도 사실은 이 하마스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타냐후 저거 너무한다.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이에요. 그냥 학살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방에 하마스 하나 있잖아요. 우리 100명 있고 그럼 여기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목숨 하마스 하나 죽이려고 100명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인질도 관심도 없어요. 인질도 대부분 죽었어요. 지금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인질을 잡아간 하마스가 잘못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독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나 무모하다. 군사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 질서를 볼 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금 요즘 뭐 삼성 좀 잘 나가잖아요. 네. 뭐 요새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죠. 애플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파운드리. 이게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게 보면은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세계 경제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아, 특히 미국 쪽에서 막 이쪽으로 쏟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 인텔이 그 역할을 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인텔이 영 아니니까. 생태계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네. 저는 권력 투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구조적인 시진핑 체제, 독재 체제 위기로 보거든요. 구조적인 위기로 보거든요. 구조적인 위기. 예.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저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코너로 몰리다 보면. 그렇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커지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부의 갈등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예, 그거죠. 그러면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 세계는 TSMC를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어마어마한 충격. 이게 이제 황화론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출발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 혼돈.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전략적으로. 이제 아마 어떤 전문가분들은 확신하죠. 침공한다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침공은 자살행위다. 합리적이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상황, 비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대만 내의 혼란이 네. 친중 세력들이 집권할 수도 있잖아요. 하긴 거기 국민당이 있잖아요. 네, 친중 세력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비율이.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대만 독립, 이 위험한 상황은 떠나서 중국과 잘 지내자. 이런 걸 자극할 가능성. 하이브리드 전을 하는 거죠. 중국이. 공포를 통해서. 민진당 정권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진몬도라고 있어요. 진몬도는 중국하고 코앞이거든요. 네. 포격전도 했거든요. 근데 그 진몬은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요. 네.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친중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근데 진먼 하나는 중국이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건 쉽거든요. 쑥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백령도 연평도 같은 데거든요. 붙어 거기 앞에 있거든요. 바로 코앞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국지전을 통해서 진먼 같은 데를 장악하고 원래 하나의 중국이라고 미국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논리로. 그 다음에 진먼을 장악하고 그럼 이제 대만이 공포에 빠질 거 아니에요. 패닉에. 그럼 안에 하이브리전으로 여론전. 그 다음에 대만 안에서 심심찮게 친중국 간첩 체포설이 많잖아요. 한 번에 네, 그렇죠. 대만 장교가 치누크 헬기 타고 도망가려다가도 잡힌 적도 있고 대만에 지금 뭐 중국 간첩이 많다라는 건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럴 가능성. 네.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제 TSMC 위기가 오죠. 그렇죠. 아니 내가 고객이라 하더라도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직 전쟁이 제대로 터진 건 아니지만 이거 과연 나는 이쪽에다 물건을 오더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계획을 세워놨는데 안 되겠네? 불안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TSMC의 일감이 갔던 건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저러다가 갑자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 기술력이면 삼성이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안 갈등은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삼성한테 나쁘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가 게시판으로 봐서 삼성이 이제 그냥 뼈나는 각국 끝의 노력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뭐 더 크겠죠. 그러나 TSMC는 구조적인 가능성,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TSMC가 핵심을 미국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원천적인 그런 한계를 TSMC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해질수록 구조적인 위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겠죠. 네. 그건 배제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 이것이 세계의 아주 많은 나라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1920년대 그 대공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 똑같지 않냐. 많은 나라들이 반발하면서 같이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고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다 미국에게 항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패권은 오히려 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붕괴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지론이에요. 박사 아메리카노의 종말. 아, 그래요? 박사 아메리카노의 석양. 대공황은 사실은 이제 원인은 복잡하고 그렇죠. 이제 과잉 생산, 소비 부족, 금융 위기. 그런데 대공황을 가속화시킨 건 관세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네들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니까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색되고 이게 부채들이 많아지고 금융 파산하고 이러면서 그냥 전 세계가 거의 10년간 뉴딜로 겨우 이제 30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제 그 회생 기미를 찾았지만 사실 해결한 건 2차 세계대전이에요. 네. 히틀러가 사고 치니까 미국이 전시 경제로 가면서 그다음에 마샬 플랜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해결된 거지. 1939년 그게 없었으면 대공황의 후유증은 훨씬 오래 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킨 건 분명하다는 게 전적인 동의거든요. 왜 지금 위기냐?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가 뭐라고 말했냐? WTO 체제는 끝났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라운드다. 왜냐하면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하거든요. 86년부터 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농산물 개방, 그다음에 서비스업 개방,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요거에 합의하면서 자유무역 체제가 이걸 주도한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 그럼 WTO 체제 이제는 뭐냐? 가트 체제였거든요. 네. 가트 체제. 가트 체제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바로 브레튼 우즈. 1944년에
전쟁 이후의 질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유럽은 엉망, 그렇죠. 미국만 멀쩡.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제 내 달러가 고정 가치야. 여기다 니네들 다 고정 환율제. 여기다 니네들 저 가치를 비유해. 너 어떻게 믿어? 나는 금에다 할게. 금에다. 이게 근본이지. 그렇죠. 근본이 고정 환율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0%였어요. 엄청났죠. 엄청나죠. 50%라는 소리도 있어요. 자, 이 체제가 갔는데 이 달러 근본 이자를 하려면 금이 그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금이 감당합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71년 닉슨 샥. 야, 우리 근본 이자 안 해? 이제 변동 환율제야?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됩니다. 왜? 경제는 신뢰잖아요. 그렇죠. 미국 경제가 세계 중심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체제가 같은 체제가 가다 보니까 농산물은 보호무역이야? 서비스업이 커졌잖아요. 40년 제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이 새로 나왔잖아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고 이게 체제가 WTO 체제거든요. 이게 자유무역 체제거든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대요. 자유무역이 끝났대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트럼프 라운드래요. 그리고 WTO 역할을 지가 하겠대요. 미국이. 이거 뭐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살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유무역 질서의 종언이잖아요. 경제적 제국주의잖아요. 트럼프 이 말 한마디로 지금 관세가 40%, 50%, 뭐 1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합의했어도 트럼프 말에 그거 아니었어. 이건 끝나는 거고. 지금까지 합의문 하나 없잖아요. 지금 도장 찍은 게. 제대로 된 긴 수천억 달러 투자하는데 합의문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유무역 질서와 신뢰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신뢰의 위기가 오면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을. 그렇죠. 지금 대표님 미국 신뢰 안 하죠. 이제 트럼프. 지금 그렇죠. 내일 언제든 바뀔 수 바뀔 수 있잖아요. 있다. 그럼요.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어가 또 뭐라고 말했느냐. 베센트나 러트닉, 베센트 재무스, 그다음에 러트 상무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합의했어도 앞으로 약속 안 지키면 관세 계속 때릴 거예요. 이러거든요. 그러게 이게 뭐 보니까 3개월마다 다 이 평가를 하겠다. 도적놈들이죠. 경제는 경제로 가야 되거든요. 경제를 지금 정치로 해결하잖아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 H20 칩 저도 중국에 그거 수출하는데 웃었는데. 15%를 국가에 내려요.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이거는. 트럼프는 모든 자유무역 질서, 자본주의 기본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미국이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자, 그럼 관세 매기고 뭐 수백억 달러 관세 들어니까 신났죠? 재정적자는 더 들었어요. 올 7월까지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한 8천억 달러 돼요. 네. 나머지 남은 기간에 얼마 국채 발행하는지 아세요? 2조 달러. 아, 엄청나게 하네요. 합치면 올해 한 3조 달러를. 올 1월 달에 36조였거든요, 국가 부채가. 트럼프 집권 나가서 3조가 느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산했더니 향후 10년간 자랑한다고 내는 관세가 한 3조에 4조 달러 되거든요. 지금 올해 한 해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왜 국가 부채가 느느냐? 인플레이션, 일단 이자만 1조 달러예요. 네. 이자만 1조 달러예요. 국채에 대한 국채에 고금리잖아요. 1조 달러예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재정 적자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트럼프는 물가 안 오른다. 뭘 안 올려요? 안 오르기는. 지금 이제 물가가 차례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 국민 중에 물가 올라서 힘드세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6명. 네. 스트레스 받는다. 3명. 10명 중에 9명이 물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 맥도널드 가장 싼 예, 패스트푸드인데도 여기를 가는 것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식료품 물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의류, 자 먹는 거, 옷, 신발 요 3가지죠. 요 3가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의류하고 신발은 다 수입이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소매점들 문 닫는 데가 이제 부지기수고 자동차 가격도 이제 그동안 재고가 소진되면 폭등할 거거든요. 폭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왜 60%가 관세 정책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트럼프는 또 웃긴 게 관세는 그걸로 국가부채 또 BBB 감세 정책을 했어요. 이건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이 감세로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럼 트럼프는 감세하면 소비 여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줄이니까 투자할 거고 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하면은 8만 6천 7천 불 GDP 1인당 GDP인데 그게 중국 제품, 베트남 제품, 한국 제품과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3만 6천 불, 그렇죠. 중국이 1만 3천 불, 베트남, 인도 훨씬 작은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또 하나 뭐냐? 더 무서운 거 뭐냐?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건 신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뢰 잃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세계 외환 보유고의 한 60%가 달러, 20%가 유로, 엔화하고 파운드가 한 5 이렇게 되거든요. 위안화가 좀 한 2, 3% 정도.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신뢰에 잃으면 기축통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보호무역주를 가면 다른 나라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브라질 룰라 50% 관세. 브라질은 심지어 미국의 적자 국가예요. 네. 10% 관세인데 보호선언을 하고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재판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야, 걔 저 마녀사냥이야. 걔 때문에 40% 추가. 이러면서 이러니까 보호선언은 이 룰라는 여기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권이 무너져요. 난 버틸까? 왜 적자 국가인데요. 네.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 그래요? 내가 커피 사줄게. 인도하고 영국은요. FTA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 FTA 자유무역 질서가 재편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저 난리치고 사실 깡패짓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세계 시장의 25%의 GDP를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좀 줄겠죠, 이제. 경제 규모가. 그렇죠. 공황 때 그랬거든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이 강해지죠? 주먹질하는 동네 깡패한테 사람들이 처음 굴복하죠, 패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훌륭하게 말도 잘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럼 이쪽으로 가죠. 처음엔 깡패가 무섭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질서 자본주의의 기본을 깨는데 아니 남한테 삥 뜯고 자기네 국내 기업한테도 삥 뜯고 엔비디아 그게 가겠습니까? 네. 저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질서 자본주의 기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보기엔 거의 자살골을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깨잖아요. 그렇죠. 모든 질서를. 요새 뭐 그래서 그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뭐 별명도 좀 그 뭐 미치광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밈코인 만들어서 떼돈 벌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해관계 충돌이 우리 같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살아남는 건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 투명성이었거든요. 드러내놓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걸 깨고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그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새롭게 이렇게 만든다는, 위대하게 만든다는 이 제조업의 부활 통해서 이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지금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마파. 마파? 메이크 아메리카 푸어 어겐. 마사. 메이크 아메리카 스몰 어겐. 저렇게는 안 돼요. 왜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결별을 했겠어요? 머스크는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알거든요. 네. 그 다음에 머스크는 뭐죠? 벤처기업가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기술력, 미국의 탁월한 첨단 기술력으로 미국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요,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렇죠. 투기, 세제, 그 다음에 제도 변경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된 관세 정책을 끄집어내는 거고 머스크는 기술력으로 한 거 항상 치고 나가죠. 머스크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거기다 BBB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감세 정책을 하니까 관세로 떼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인플레 될 거고 제조업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3,500억 달러잖아요. 네. 일본이 4,500억 달러. 그다음에 유럽이 6,000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면은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투자가.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 투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신발 공장 만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2차 전지 우리가 미국에 막 공장 지을 때 그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데 이것이 완공되는 그 시점, 그때 이 물량, 쏟아지는 물량들을 받아줄 만한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이냐, 공급 과잉으로 가는 어떤 악재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긴 했었어요. 아니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할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지금. US 스틸도 일본이 사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8만 6천 불, 7천 불 하는 그 GDP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여기와 지금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인수했잖아요. 네. 거기서 LNG 선박을 수주해, 이게 50년 만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미국이 세계 상선 조선의 0.1%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 왜 0.1%가 됐겠어요? 저 사람 생태계가 없거든요. 경쟁력이 없다는 없죠.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블록을 제작해서 가져다 거기서 조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결하면 그건 경쟁력이 없죠. 그렇죠. 그 단가에서부터. 단가에서, 공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아라는 마음은 진심은 이해해요. 미국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방식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위상,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 이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국이 GDP가 25%면 이것도 우주 강국이죠. 그렇죠. 이것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나 트럼프의 저 칼춤은 미국을 이게 아니고 내려가게 할 거다.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미국의 상처를 줄 거다. 우리가 미국이 얄밉지만 왜 미국 유학을 다 미국으로 왜 갑니까?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우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투명성이 있고 그렇죠. 모든 새로운 혁신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다양성이 있고 다 해치잖아요. 다양성, 외국인들, 이민자들 다 내쫓아. 그 다음에 창의성, 대학까지 다 칼질을 해. 그 다음에 투명성이 어디 있어요? 매일 바뀌는데 지금 말이. 그 다음에 신뢰성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범에 가까워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중에서도 상당히 심한 독재자예요 지금. 그렇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강하게 만듭니까? 폭력적인 국가의 탄생인데. 이러한 것들 물론 지금 보니까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뭐 일본이나 우리 그다음에 EU 같이 근데 그 인도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나 브라질 같은 이 자원 국가들은 좀 대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뭐 브릭스를 통해서 뭔가 뭐 대안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브릭스가 지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10개국이 넘어요. 사우디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릭스 규모가 39%예요. 세계 GDP. 미국은 25%잖아요. 그럼 브릭스끼리 서로 교역을 지금 늘리기로 인도하고 브라질도 뭐 합의했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늘리자라고. 서로 이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고 나머지들은 자유무역주의로 갈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타격받아요? 중국이 지금 그 수출량이 더 늘고 있어요. EU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 않을 거다. 네. 오히려 줄어들 거다. 그리고 뭐 트럼프 방식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1,000억 달러 LNG 수입하고 네. 유럽이 7,500억 달러거든요. 8,500억 달러잖아요. 네. 일본은 LNG라고는 안 써 있어요. 알래스카 투자한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래도 에너지 쪽에 한 1,500억 달러 써 있죠. 그렇죠. 그럼 1조 달러잖아요. LNG를 환산했을 때 LNG는 수출할 때 특수 장비 터미널이 필요하거든요. 그 터미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막 그 무슨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쇼 프로그램처럼 뭔가 자꾸 뉴스거리로 해서 이슈만 자꾸 잡는. 그러니까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잘했지? 내가 다 해낸 거야? 이걸 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협상도 자기가 하잖아요. 와서 그 다음에 숫자도 뭐 4,000 썼는데 5,500을 지워버리고 쓰고
참 슬프죠. 진짜 미국의-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 공개적인 석상에서 왜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그렇고 잘렌스키만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당해. 스위스, 응? 스위스는 가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 이게 자기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외교가 있고 예의가 그 개망지덕이 있는 건데 지금 동네 깡패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친미였다. 심지어 전두환 박정희 때도 친미였대요. 근데 이번에 수모를 느꼈다. 미국한테. 전 세계인들이 수모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국제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으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매력은 경제력과 군사력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였거든요. 미국에서 부정부패 사건 거의 안 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맨날 부정부패 뭐 뇌물 받았느니 뭐 누구 끌려가느니 포토라인에 선에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투명했거든요. 네. 그걸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 미국은 멜팅폿이라고 그랬거든요. 용광로.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 파란 사람, 빨간 사람, 하얀 사람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는 심지어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거 왜 가능하느냐? 지금 아시아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으니까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우리는 민족과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들은 뭐냐? 프로시듀얼 데모크라시, 절차적 민주주의, 합리주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뽑아내는데 보면은 미국 보면 한국군 장성, 흑인 장성 많잖아요. 브런슨 사령관도 흑인이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네. 능력 있는 사람 뽑으려면 어떻게 되죠? 절차적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왜? 총성도에 따르니까. 김정은이 왜 안 되느냐? 바로 독재니까. 미국이 가장 강했던 건 인종을 초월해서 합리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젠수랑도 보면은 백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도계 CEO 많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거든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깨잖아요. 지금. 네. 힘으로 깨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미국의 장점은 지금 다 다 깨지고 깨고 있다. 있는 거죠. 중국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중국하고 뭐가 사실 달라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성 이것에 대한 그 기준, 신뢰 요것이 약점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뭐 비슷해졌다라고. 단적인 예로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캐나다의 국방을 미국에 의지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캐나다는 지금 그 메이저리그도 캐나다 팀 하고 아이스하키 리그도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예요, 사실상. 그런데 트럼프 이후로 캐나다인이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어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번 협상에서도 저렇게 보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뭔가 이익을 가져갔어도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상대를 갖다 바쳤다 막 이런 식으로. 뺏은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받아낸 게 아니라 뺏은 거죠. 등친 거죠. 그걸 이제 자랑을 하는 게.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제가 반미 같지만 반 트럼프인 거예요. 반 트럼프.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모험적인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왜냐하면 투명했으니까. 근데 그걸 깨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의 적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 거고 네. 어쩌면 영원히 회복할지도 못할지도 모르죠. 왜? 미국이 한번 그랬으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또 대통령 바뀌면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럼요. 이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뽑았잖아요. 트럼프를.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은 정말 트럼프 이후로 상당히 흔들리고 영원히 이룰 수도 있을 리스크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프트 파워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함께 해주신 주한봉 박사님,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